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런앤런 맛있는 주식 재밌게 배우고 수익 내자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예요. 네, 약간 외로운데 저 혼자서 또 1시간을 꽉 차게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종현 대표님께서 이제 감기에 걸리셔갖고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시는 상태라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서 원맨쇼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하던 거를 또 혼자 하려니까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시황적으로 자료들 좀 더 준비했고,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끌어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내용 알차게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게 시황인데요. 그러니까 시황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매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시각에는 변함은 없어요. 하지만 이번 주 흐름을 보니까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때마다 저가에서 받치려는 수급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한 가지 이제 체크를 해볼 부분은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이번 주에 엄청나게 출렁였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출렁였어요. 이번 주의 흐름을 보니까 가상화폐 가격과 미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동조화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이 돼서 이제 강한 시장 랠리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면 주식시장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시각인데 저는 후자 쪽이에요. 황종현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후자 쪽의 시각을 봤죠.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은 분명히 동조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 지금까지 국내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모멘텀은 어쨌든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동성이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유동성이 특정 상품에서 빠져나가면 전체적으로 빠져나가지, 유동성이 이쪽에서 빠져나와서 저쪽으로 가고, 이런 흐름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분명히 가상화폐 시장이 좀 버텨준다면 시장이 좀 버티고,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린다면 시장도 흔들리는 이런 환경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가격을 추적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황 관련해서 제가 PT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시황이라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황, 막연하잖아요. 도대체 뭘 봐야 될까? 어떤 것들이 주식과 업황, 섹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막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PT를 통해서 시황 분석을 할 때 체크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일단 한번 볼까요? 지표를 통한 시황 분석이에요. 지표. 네, 시황을 분석하는 데는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지표를 봐야 될까? 솔직히 너무 많아요. 몇백 개는 될 거예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아주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는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지표만을 보면 됩니다. 그럼 그 꼭 필요한 몇 가지의 지표를 지금부터 PT로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다우 지수도 아니고 S&P 500도 아니고 나스닥 지수예요. 왜 나스닥 지수일까? 나스닥 지수가 국내 코스피 시장과의 연동성이 가장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스닥에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상장돼 있죠? 네, 기술주라는 것들이 많이 상장돼 있어요. 기술주,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IT주입니다. IT주가 그냥 기술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코스피 볼게요.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뭐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IT죠. 그다음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SK하이닉스 어때요? IT죠. 결국은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 기술주, IT주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보실 때는 나스닥 지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우나 S&P 500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의 연동성이 가장 강하니까 나스닥 지수를 가장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일봉 차트예요. 네,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꺾이는 듯 했고, 저는 여기서 한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지금 표시되고 있는 나스닥 지수 14,000포인트는 기술적으로 꽤 강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나스닥 지수와 이제 코스피 시장의 연동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14,000에서 걸린다면 코스피 역시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 예상이 틀려서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14,000 위로 올라가서 뚫고 간다. 그럼 그때는 코스피의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 더 고점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스닥 지수 표를 가지고 온 것은 그러니까 미증시 혹은 뭐 유럽 증시, 중국 증시 볼 게 너무 많아요. 상해 지수, 다우 지수, S&P 500, 유럽 증시, 대만 증시 어디를 봐야 될까 모르겠다 하시면 하나만 보세요. 미국 나스닥 지수. 왜? 코스피와 연동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굉장히 중요해요. 시황 분석을 하는데 환율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추이가 어때요? 네, 추이를 보시면 꾸준하게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했지만 결국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그 성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한국의 화폐 가치가 낮을 때 수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수출주들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는 달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꿔요.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는 이 주식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그 부분도 보겠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뭘 볼까요? 환율도 본단 말이에요. 자, 외국인이 100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10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 수익일까요? 제로 같죠? 아니에요. 환율에 따라서 달라져요. 한 달 투자 기간 동안 원화가 강세로 갔다면 외국인은 이익입니다. 원화가 약세로 갔다면요. 손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완만한 원화 강세가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사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에요. 자, 이번 주 보면 외국인 수급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살짝 순매수 들어오고. 왜냐?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외국인은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환율은 복잡해요. 단순히 원화 강세가 좋다, 약세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원화 강세도 약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안정이에요. 환율이 급등락하는 시기에는 절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을 안 삽니다. 왜? 환율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주식이 아무리 올라가면 뭐예요? 환율이 급등하고 달러가 급등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시장을 살 때는 반드시 환율 안정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화 완만한 강세. 이게 외국인이 사기에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안정, 그다음에 원화가 완만한 강세로 가는지 이 두 가지를 꼭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금 가격입니다. 오늘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글로벌 금 가격이 어때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좋을까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 해지.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에요. 그 부분을 잡으려면 반드시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이제 긴축 정책이다 라고 하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불안하죠? 빠져나가죠, 수급이. 주가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이유로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은 곧 금리 인상, 곧 주식시장 하락. 그렇죠? 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뒤에는 금리 인상이 오고 주가 하락이 옵니다. 그럼 금 가격 상승은 어때요? 시장에는 불안 요인인 게 맞죠. 자, 두 번째.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금을 많이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든 안전자산 투자를 위해서든 이 두 가지 어떤 이유로 간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인다면 시장에는 데미지를 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금 가격 상승이 완만해지는 시기에서는 시장에 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황을 보실 때는 금 가격 추이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금에 직접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금 가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 가격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국제유가. 국제유가도 시황 분석의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이때 보시면 유가가 마이너스 40불까지 왔습니다. 상품 가격이 마이너스를 간다? 신기하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코로나 리스크가 너무 극대화가 됐기 때문에 유가가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배 안이 원유로 꽉 차 있었어요. 그만큼 아무도 석유를 쓰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꾸준한 우상향을 보입니다. 자, 유가가 어떨 때 시장이 긍정적일까요? 유가가 급등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때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좋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유가가 급락했을 때는 어때요?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아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가가 급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는 급등도 안 좋고 급락도 안 좋네? 그렇죠. 결국 뭐가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환율처럼 유가 역시도 안정이 중요해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완만한 강세입니다. 완만한 강세.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네, 완만한 강세가 맞아요. 네. 코로나로 인한 급락 이후에 충격을 극복하고 상승하다가 작년 10월쯤에 저점을 한번 찍고 최근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 화학주 흐름 어때요? 전체적으로 괜찮죠. 유가 역시도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황을 보는데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완만한 강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제유가가 크게 꺾이거나 급등을 한다. 시장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시황을 파악할 때 국제유가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구리 가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중요도가 살짝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리는 우리가 흔히 산업의 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산업에서 구리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어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구나 혹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팍팍 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구리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업황이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위축될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감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구리 가격도 어때요? 유가랑 비슷해요. 완만한 반등이 가장 좋겠죠.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저점을 찍었다가 그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꺾였어요. 이게 과도하게 급등했던 부분 때문에 가격 조정이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안정되거나 재반등을 한다. 그럼 시장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구리 가격이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 추세로 간다. 그때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 역시도 유가와 마찬가지로 완만한 반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총 5가지 정도의 이제 지표를 통해서 시황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시황은 굉장히 중요해요. 개별 종목이 좋으면 무조건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가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도 좋은 종목은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에 맞서면 안 돼요.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분위기가 좋은지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장이 수그리고 있는지 약세장으로 갔는지 그때는 어때요? 몸을 사리고 내 자산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황 분석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말고도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좀 꾸준하게 런앤런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황적인 끝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 외국인이 사야 국내 증시가 가요. 더 이상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던 시장은 끝났습니다. 안타깝지만요. 결국은 기관도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와 줘야 증시가 정고점까지라도 도달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좋든 싫든 외국인 수급 없이는 시장이 고점을 치기 힘드니까 다음 주에 시황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 5개 지표도 꼼꼼히 보시고 외국인의 현물 그리고 선물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 유입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황 관련해서 좀 거창하게 말을 했네요. 시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것도 시황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쉽게 재밌게 시황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난주에 종목 어떤 성과를 기록했는지
테스트하는 그 시간이 왔죠. 그래서 지난주 맛집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맛집 리뷰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기업들이 바로 움직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서는 분명히 대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신중하게 제가 고생해서 찾아내는 기업들이니까 단기적인 성과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할 시간은 앞으로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에서 기회를 잡는 자는 누구죠? 준비된 자입니다. 이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중도하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준비하는 데 힘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맛집 제가 어버브 반도체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버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업입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반도체 업종 흐름이 어때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죠? 뭐 슈퍼사이클이다, 뭐 하반기까지 업황 좋다라고 했는데 왜 좋지 않을까요? 선반영했으니까. 워낙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랠리를 보였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의 시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릴 때 반도체주의 가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어버브 반도체를 말씀드렸어요. 왜? 어버브 반도체는 비메모리니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비메모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모리 반도체는 뭐예요? 저장용 반도체예요. 어디가 강할까요? 한국입니다. 자랑스럽죠? 저는 경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 한국인이라는 게 많이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한국은 분단 국가에 식민 지배도 당했고 땅이 큽니까? 엄청 작죠. 그죠? 그리고 자원이 많아요? 자원 없어요. 북한 가면 자원 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없어요. 그만큼 열악해요. 뭔가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땅도 작고 사람도 적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만큼 한국인의 저력을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한국이 1위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낸드 따라오기 힘듭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따라잡힌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아직은 견고해요. 저는 앞으로도 견고할 거라고 봐요. 근데 한국이 약한 게 있어요. 이 메모리 반도체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예요. 단순히 저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뭔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반도체라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이 중요해지는 거죠. 왜? 4차 산업이라는 게 성장하니까요.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드론, 자율주행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5G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해도 한 50개 정도는 줄줄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다. 단순히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연산을 해서 아웃풋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어때요? 메모리보다 좀 더 높아요. 그죠? 근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 안팎입니다. 아직은 10%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이 비메모리에 얼마나 투자를 할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규모가 막 몇백조 이런 식이잖아요. 몇백조라는 금액은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은 잘 안 와요. 하지만 제가 감이 오도록 한번 그 예시를 드리면 1조 원이면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습니다. 100조면 100층짜리 건물을 100개 짓는 거예요. 100층짜리 건물은 63빌딩보다 높은 건물이에요. 그죠? 그만큼 엄청난 돈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비메모리 시장으로 돈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투자도 계속 될 거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이 됐든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 비메모리 시장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투자가 밀렸었지만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비메모리 투자가 훨씬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뒤를 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 거기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좀 빠졌었던 종목들은 충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이 어버브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업체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향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꾸준하게 회복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어버브 반도체를 설명드릴 때 그 갭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갭 매매법 강의를 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갭 매매법이 뭔지 익혀보세요. 그때 제가 어버브 반도체를 설명드렸어요. 상승 갭이 떴을 때 그 갭을 메꾼 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갭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가 이제 갭을 띄우고 상승했다가 갭을 메우고 있었던 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버브 반도체의 이제 성과는 어떨까요? 성과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매수가 안 됐거든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매수가를 14,200원 말씀드렸는데 이제 14,200원 거의 다 왔어요. 14,200원 매수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14,200원이냐? 갭을 다 메우는 게 14,200원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갭 메우기를 기다리는 구간이에요. 14,200원까지 조정이 오면은 그때는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해요. 갭을 메우고 반등한 특성상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적 패턴만 가지고 어버브 반도체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네. 갭 메우기 매매법은 갭을 메운 다음에 반등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어버브 반도체가 해당됐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무슨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업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메모리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진다.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전기차에 뒤지지 않아요.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주를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반도체주는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은 사실 좀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현재 위치에서는 바로 치고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주들, 테스, 원익 IPS, AP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주가가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타이밍을 잡고 한 번에 목돈을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 아니면 IT 대형주 이렇게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강자 종목들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메모리 쪽으로 투자를 약간 꺾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신성장주가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성장주였던 뭐 제약바이오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새롭게 태어나는 신성장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뭐 4차 산업 관련주 이런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 아직도 빠르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최근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거래량이 좀 살아납니다. 원래 주가는 올라가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거래량이 회복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회복되는 구간까지 진입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율주행 관련주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자율주행 관련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운전을 안 하고 다니는 시대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가 엄청 많이 진행이 됐어요. 몇만 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사고가 어떨까요? 났을까요? 네, 몇 번 났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자율주행 차의 사고의 대부분은 자율주행차 잘못이 아니었어요. 네, 상대차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그걸 분석해 본 결과 자율주행 차의 오류로 사고가 난 적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 관련된 종목군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리뷰는 못했어요. 왜? 매수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매수가 된 다음에 갭을 메우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점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최고와 최악의 맛 가장 신중하게 봐야 되고 뭔가 이제 악플도 많이 달리고 좋은 말도 많이 달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최고와 최악의 맛 어떤 종목으로 제가 선정했는지 네, 궁금하시죠? 네,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고의 맛이라고 하면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최고의 맛으로 보통 선정을 하고 최악의 맛이라고 하면 어때요? 많이 떨어졌던 종목을 최악의 맛이다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두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을 깰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번 주에 가지고 온 종목들은 그 기준에 적합한 겁니다. 사실은 어차피 이 주식이라는 건요 공부하고 투자하고 복귀하고 이런 부분들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보자, 많이 떨어졌으니까 보자 이런 건 의미는 없어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어떠한 투자 힌트를 파생시킬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특징주 매일매일 나오죠. 매일매일 특징주를 한 달만 분석해 보세요. 시황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특징주를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가 대략적으로 보여요.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어떤 종목이 올라왔고 어떤 종목이 떨어졌는지 단순히 상승률 하락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어떤 섹터가 떨어졌고 어떤 이슈들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 다음에 투자 가능한 섹터들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힌트 또 하나 드렸고요. 최고의 맛 한번 넘어가 볼게요. CJ 제일제당인데 음식료주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또 많이 올라갔고 못 올라간 종목은 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약간은 차별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CJ 제일제당은 국내외 가공식품 매출이 꾸준하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간편식 많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편리한 것은 확실해요. 요즘의 간편식, 편의점 도시락 무시 못합니다. 엄청 잘 나와요. 진짜. 반찬이 한 뭐 12가지 정도 들어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편의점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을 어디서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편이에요. 물론 모든 편의점 도시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영상에서는 생각보다는 그게 꽤 깨끗한데? 품질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이 물론 뭐 엄청 싸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 요즘에 밖에서 외식 한 번 하면 얼마예요? 7,000원, 8,000원, 9,000원 금방 넘어갑니다. 뭐 설렁탕 한 그릇을 먹던 뭐 짜장면, 짬뽕도 그렇게 싸진 않잖아요. 편의점 도시락은 비싸도 이제 5,000원 단, 6,000원 그 이내 거기서는 이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밀키트, 간편 조리식, 가정 간편식, 편의점을 중심으로 굉장히 잘 팔려요. 두 가지 요건이죠. 첫 번째는 1인 가구 증가, 혼자 사는데 뭔 요리야, 귀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외식을 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좀 때워볼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알차게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편의점 도시락, 밀키트, 이런 간편식 계속해서 찾죠.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CJ 제일제당이죠. 국내 간편식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식품 부분 매출이 해외 비중이 올해 45%까지 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음식료 업종이 내수주였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수출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음식료 업종의 캐파가 넓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슈안지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이 슈안지가 뭐냐면 그 미국의 대형 식품 업체입니다. 미국의 식품 업체를 함께 시너지를 낸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료주는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원화 강세는 음식료주에 좋다라는 공식이 성립됐어요. 왜? 곡물 같은 거 다 수입하니까. 그럼 원화가 강세일 때 좀 더 싸게 수입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국내 매출이니까 원화 강세 수혜인 게 맞아요. 물론 지금 이제 음식료주가 원화 강세 수혜가 아니게 됐다 이건 아닙니다만 이전보다는 원화 강세 수혜가 적어졌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식처럼 여겨지던 원화 강세, 음식료주 수혜 이 공식이 지금은 많이 흔들려요.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시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에서 성공 투자하시려면요. 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는 거 엄청 많은 것 같죠? 제가요. 그죠? 하여튼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제가 하나 장담해 볼까요? 지금 주식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3개월만 여행 갔다가 오잖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 안 하잖아요? 수익률 확 떨어집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3개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나는 장기 투자자라서 묻어놓고 5년, 10년 뒤에 봐야지. 뭐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종목 꼼꼼하게 보셨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분들 말고 단타한다든지 뭐 수익 매매한다든지 한 2주, 한 달 요 정도로 보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 안 나요. 저도 엄청나게 공부해요. 저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안 하시려면 모르겠지만 하시려면 매일매일 이런 흐름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음식료주는 원화강세 수혜주다. 이런 공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바뀔 때는 바뀐 법칙에 따라서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게 음식료주에는 굉장히 악재였어요. 실제로 지금 곡물 가격이 비싸요. 절대 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 음식료주의 수익성에 타격을 주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음식료 업체는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격 인상, 프라이스를 높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높여버렸을 때 사람들이 아우 비싸 안 먹어. 이러면 그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높여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간편식 시장에서 자리 잡은 업체의 입지는 견고합니다. 가격 5% 10% 올린다고 아이씨 딴 거 먹을래. 이러실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것은 뭐죠? 음식료 업종에는 호재죠. 네,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CJ제일제당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또 올랐기 때문에 최고의 맛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2022년 예상 PER이 11배 수준입니다. 11배. 지금의 성장 모멘텀을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그 전고점에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게 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내면 현재 위치에서도 10에서 15%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CJ제일제당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음식료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또 봐야 되고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음식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바꾸는 시장을 계속해서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식처럼 맞았던 것들이 이제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매일매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공부합니다. 개인 투자분들도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주식을 안 하실 게 아니라면요. 평생 하실 거라면 평생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과정을 좀 즐기셔야 돼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좀 재미는 있거든요. 오직 돈만 벌기 위해서 공부하면 너무 괴로워요. 이 공부하는 과정도 즐기셔야 되고 제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항상 짧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모르겠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평일 장중입니다. 네, 평일 장중에 다양한 교육 관련된 정보들 정말 공부할 거 많아요. 그거 제가 쉽게 표현한 강의들 많이 올려드릴 거고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최고의 맛도 살펴봤으니까 최악의 맛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악의 맛이 선정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요. 네, 사실은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올까? 어떤 의미로 이걸 설명해야 될까? 혹은 이걸 설명하면서 내가 개인 투자자 분들께 주고 싶은 정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고민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가지고 온 종목은 그 로보예요. 이게 최악의 맛에서 갖고 온다고 이 종목이 나빠요, 파세요.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가지고 온 이유에 주목해 주세요. 자, 로보가 이번 주에 급락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잘못한 것도 없이 폭탄 맞았는데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거의 20년 정도 주식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외국인 매도? 실적 악화? 수급 이탈? 긴축 정책? 다 악재예요. 하지만 정말 예상하기도 어렵고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주가가 급락을 대부분 맞게 되는 이 악재. 로보가 이번 주에 나왔던 악재.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저는 이 유상증자라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한국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을 늘리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유상증자는 진짜 너무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정책이에요. 회사를 100개로 나눠놔서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지분 1%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1% 지분을 뺏어가더니 200개로 나눠서 하나를 주겠대. 그게 뭐야? 이거 사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네, 막말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유상증자는 개인 투자분들께 너무 치명적이에요. 근데 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 뭐 3자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한 돈을 가지고 뭔가 신사업을 하겠다는 기대감이 큰 유상증자 이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이유 말고 그냥 단순히 뭔가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유상증자는 주가 폭탄으로 돌아오고 개인 투자자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유상증자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보로보는 100억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255만 주. 많습니다. 총 주식이 한 14% 정도 규모고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방식이에요. 근데 발행 예정가가 3,975원. 현재 주가보다 낮습니다. 그렇죠. 유상증자를 현재 주가보다 비싸게 하면 누가 해요? 그죠? 현재가보다 5%, 10%, 15% 할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할인이 들어가는 폭에 가까운 급락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발행 가격, 예정 가격이 3,975원. 현재 주가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도 빨리 올라가기는 어쨌든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시설 자금 목적인데요. 그 생산설비 구입이나 설비 구축. 이게 뭐예요? 이거는 기업의 일상적인 비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도 엄청난 악재인데 이 유상증자로 생긴 금액을 뭔가 성장성 높은 데 투자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시설 자금에 투입한다는 것은 성장이라는 큰 관계는 없거든요. 물론 그 시설 자금이 뭔가 외형 성장이나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또 자세하게 뜯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상적인 자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뭐 설비 구축이나 이런 유상증자 금액을 좋은 곳에 잘 써서 성장시킨다면 그땐 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시장의 악재로서 인식했다.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로보로보의 성장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로보로보는 무슨 업체예요? 이름에 나와 있죠.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고 교육용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로봇 시장은 4차 산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하다라고 보고요. 교육용 로봇 시장도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로보로보의 높은 성장성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일단은 급락했기 때문에 매물 부담도 있고 유상증자도 좀 부담스럽고 발행 예정 가액보다 주가는 살짝 높기 때문에 빨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완만하게 바닥을 찍고 매물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로보로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종목이 아니라요. 유상증자 가능성이 적은 기업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 안 하겠어요? 뭐 유보율이 많거나 돈을 잘 벌거나 이런 기업은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도약을 위한 유상증자는 있을 수 있지만 뭐 단순히 운영이라든지 이런 유상증자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자금이 여유 있는 기업을 보는 것도 안정적인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로봇 시장은 밝다. 네, 4차 산업의 중심에 있는 것은 로봇주다. 이번 로보로보 이슈를 통해서 유중으로 다른 로봇주가 같이 밀렸거든요. 같이 밀렸어요. 하지만 이 이슈가 해소됐을 때는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는 정상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뭐예요?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또 런앤런에 꽂히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맛집 소개입니다. 제가 어떤 맛집을 가지고 왔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맛집 소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집 소개인데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 KH바텍입니다. KH바텍.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많이 익숙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지금 시장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매일매일 찾아요. 그중에서 많이 덜 오른 게 뭐냐? IT 부품주. 아직도 못 갔어요. 왜 이렇게 못 갈까? IT 부품주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어쨌든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방을 뺐죠. 네. 저는 LG전자 스마트폰 좋아하거든요. 제가 LG에 대해 좀 우호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LG와 어떤 관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돼? 삼성 거 써야 돼요. 제가 갑자기 아이폰을 쓰겠어요? 안 돼요. 네, 안드로이드 쓰던 사람이 iOS를 어떻게 써요?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안드로이드랑 iOS는 너무 달라요. 제가 애플폰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화웨이나 뭐 이런 쪽 스마트폰 쓰기도 좀 그래요. 결국 앞으로는 제가 지금 LG폰 쓰고 있는데요. 삼성폰을 써야겠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고, 중요한 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어쨌든 회복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KH바텍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단순히 IT 부품주 이게 아니에요. 폴더블폰 관련주로 분류가 돼요. 그게 바로 KH바텍이죠. 왜? 폴더블폰은 뭐예요? 접는 스마트폰, 이렇게 접는 거. 그죠? 접을 때는 요 사이에 접을 수 있는 그 부품이 필요해요. 경첩 같은 거죠. 이걸 힌지라고 하는데, 요걸 생산하는 업체가 KH바텍.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직은 좀 두껍고 무거워요. 하지만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거예요.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는 누구예요? 삼성전자. 따라올 자가 없죠.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많이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KH바텍의 투자 심리도 개선될 수 있는 여건들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샤오미에서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이 많이 쏟아져요. 저도 아직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견고하게 나온다면 쓸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기피하시는 분들도 아마 2, 3년 내로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기술 발전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성장할 분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더블 폴딩 폴더블폰 시장이 기여합니다. 더블 폴딩은 뭐예요? 두 번 접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폴더블 스마트폰은 한 번 접어요. 더블 폴딩은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요. 화면은 훨씬 크겠죠. 두께는 더 두껍겠죠. 그죠? 무겁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 더 얇게, 더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보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더블 폴딩 시장이 성장되면 어때요? 일반 폴더블은 경첩, 힌지가 한 개 들어가요. 더블 폴딩은 두 번 접어야 되잖아요. 그럼 힌지가 두 개가 들어가야지. 그죠? 그러면 KH바텍의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죠. 지금 막 폴더블 폰 스마트폰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폴딩까지 넘어가기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하지만 가긴 갈 거예요.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 많이 빠졌습니다. IT 부품주가 지금 낙폭과대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BH, KH바텍, 파트론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빠졌어요. 네, 분명히 시장이 여기서 고점을 치고 가기 어렵다면 계속해서 사람들은 낙폭과대 종목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찾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할 때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KH바텍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9,500원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까지 설정을 했으니까요. 네, KH바텍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리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맛집 소개까지 끝냈고요. 이제는 섹터를 보는 시간이죠. 계절 테마.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저는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시황, 섹터, 종목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역피라미드형으로. 그래서 섹터를 알아야 종목이 보이니까 어떤 섹터가 유명한지 계절 테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절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보 보안주를 가지고 왔어요. 보안주, 또 제가 좋게 보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보안주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물리 보안. 두 번째, 정보 보안. 근데 지금 성장성이 부각되는 것은 정보 보안. 그렇다고 물리 보안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물리 보안도 반드시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뭐 S1 같은 이런 기업이 있었죠. 그죠?
하지만 앞으로는 정보 보안주가 훨씬 더 성장할 폭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4차 산업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셨다면 네, 런앤런 정말 애청자입니다. 제가 4차 산업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연결. 그죠? 4차 산업은 연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결.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현격한 시스템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4차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율주행차, 다 사물 인터넷, 뭐 드론, 뭐 로봇 이런 것들이 그들 기계끼리 인간과 기계끼리 연결되는 거예요. 홈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들어갈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을 켜주고 자동으로 세탁기 돌려주고 자동으로 말려주고 이런 것들을 기계끼리 유기적으로 냉장고에 상한 음식이 있으면 냉장고가 나한테 바로 알려주고 상한 음식도 체크하고 기계끼리 기계와 인간끼리 연결 이게 바로 4차 산업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연결고리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다 뚫립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지갑 잊어버렸으면 크죠? 개인정보 유출 돼요. 지금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지갑 잊어버린 거랑 비교 안 돼요. 스마트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개인정보, 사생활, 금융결제, 내역, 내 직장, 모든 이력 다 들어있어요. 그만큼 보안, 스마트폰 보안 엄청 중요해요. 보안이 스마트폰에만 중요해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 집안에 있는 가전 하나만 해킹당해도 내 집안의 모든 패턴을 들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 계속 증가하죠. 뭐 이체라든지 뭐 주식 매매라든지 가상화폐 거래라든지 청약, 대출 뭘로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스마트폰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 보셔야 되겠고요.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과 해킹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상화폐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죠. 결국은 정보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각국에서 디지털 화폐의 연구 그리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움직이죠.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지갑에 몇만 원은 가지고 다녀요. 근데 그 몇만 원이 소진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2달 이상 걸립니다. 단 몇만 원인데 왜 2달이나 걸려야 소진이 될까? 그만큼 종이현금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종이현금이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시기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해요. 근데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또한 누구의 역할이 크다? 정보 보안주의 역할이 큽니다. 4차 산업, 뭐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보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폭발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라운시큐어나 뭐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보안 시장에서 두각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뭐 K사인도 최근에 급등하긴 했죠. 그래서 이런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제 거의 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저의 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전망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많이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시장은 좁은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요. 그리고 헷갈릴 때는 기술적 분석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면 그 60일 이평선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다음 주에 코스닥 시장이 일봉상 60일 이평선을 완전히 회복해서 올려 세운다라고 한다면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상대적으로 반등도 코스닥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낙폭과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 소비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화장품, 호텔 레저라든지 카지노 이런 업종들 주가 어때요? 좋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뭐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쁜 관계를 좀 회복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국 소비주의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화장품, 레저 뭐 이런 업종들을 좀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좀 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혼자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외로웠네요. 네, 다음 주에는 황정윤 대표님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쉽다, 저를 또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게요. 문자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평일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교육 관련된 내용들, 런앤런에서 미처 말씀 못 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시험 관련된 자료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도움받으시고 많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혼자 진행해서 오늘 좀 바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주에는 대표님과 함께 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